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G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언론 간의 갈등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향한 기소와 제재를 서슴지 않고 단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끝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짚어보고요. 2부에서는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권위주의 저지를 앞세우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6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큐엔뉴스 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의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더운데 어떻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러브버거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김영미 대표의 표정이 많이 지쳐 보이는데요, 지금.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위에 지친 게 아니라 일에 시달려서. 일에 지쳤어요. 네. 더울 때 좀 쉬엄쉬엄 하세요. 네, 그러려고 해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아, 예. 네. 왜 또 슬픈 얘기를 하고 이러세요? 네. 네. 같은 처지시니. 왜 또 저를 거예요. 엮으세요? 왜 또? 네. 마음은 청춘. 그죠? 네. 자, 괜히 얘기 꺼내갖고. 자,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언론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또 1기와 2기,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가 더 심한 겁니까? 일단 1기나 2기나 트럼프가 생각하는 언론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장사꾼들이고 국민의 적이고 사법부와 더불어서 자신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건 같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다만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일기 때는 주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불만도 토로하고 일방적으로 비난하긴 했지만 사실 후속 대응은 딱히 이제 많지는 않았거든요. 말로만 그랬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2기 들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자신감을 잔뜩 얻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 언론사에 대해서 뭐 예산 삭감 같은 법적인 공방부터 후속 조치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1기 때는 이 내각이나 참모진 일부가 트럼프한테 이제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사실 말을 잘 듣지 않았던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2기는 완전히 충성파 인사로 중심으로 이제 내각을 구성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압박이나 대응이 이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언론에 대한 이제 공격 행태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백악관 출입 금지. 너 나가. 뭐 이거죠, 그러니까. AP 통신이죠. 당시에 이제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명칭을 아메리카만이라고 변경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 AP가 끝까지 기존 명칭인 멕시코만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니들 아메리카만이라고 쓸 때까지는 들어오지 마. 라고 해서 전용기를 못 탔죠. 아, 잠깐만. 전용기 탑승 불어도 있었습니까? 그럼요. 네, 왜 자꾸 한국 따라해? 왜 도대체?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AI처럼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용기에 못 탔습니다. AP는. 네, 그리고 지난 이제 5월이었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트럼프가 사우디랑 중동 순방할 때에도 이때도 AP, 로이터, 블룸버그 이런 주요 언론들은 전용기 못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부는 뉴욕타임스나 폴리티코 같은 이 트럼프나 현 행정부의 좀 비판적인 언론사들을 국방부 기자실에서 아예 내쫓고요. 허핑턴 포스트 같은 좀 우호적인 언론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금지도 우리나라에서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몇몇 언론사 상대로 했었고, 네, 전용기도 안 태웠고, 와, 똑같네. 정말 똑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옆에서 가장 신뢰받는 언론 사실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것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다 이제 언론이 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쓴다라는 요 프레임 안에서 다 굴러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데다 뭐 이렇게 이제 기존의 레거시 언론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 채널이 이제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데는 유튜브 채널이 훨씬 더 그게 강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니네는 가짜뉴스야. 그럼 가짜뉴스 프레임에 갇혀버리는 상황이죠. 워낙 힘이 센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놓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는 원칙적으로 증거가 있냐 없냐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증명을 해내느냐의 싸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누가 너는 가짜야 그럼 가짜가 돼버리는 이런 프레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국경 없는 기자의 그 언론 자유 척 인덱스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57위입니다. 미국 위에 있는 나라가 모리셔스, 가나, 파나마,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시에라리온 이게 미국 위에 있는 5개 국가고요. 네. 한국은 그 미국보다 뒤에 있는 61위 지금. 만만치 않네요. 네, 그래서 남 얘기할 때가.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는 좋아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믿어야죠. 근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한국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권위주의화된 정부들이 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유사한데요. 예를 들면 그 연방 FCC라고 이제 연방 표현의 자유 뭐 이거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화시켜서 여기에서 뭐 미리 스크린을 한다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나라 방침이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트럼프가 하니까 다른 주들도 따라 하는데 공적인 공간에 기자들이 접근하는 걸 제한하는 법안들이 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에 접근하거나 아니면 경찰들이 활동하는 거를 촬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재정적인 압박도 되게 심한데 뭐 최근에 이제 뭐 그 NPR 라디오나 아니면 뭐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돈들 삭감하는 거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정부 광고 협찬일 거 확 줄여버려. 그 돈치를 어쩌면 그렇게 똑같아. 예.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8,000명 이상의 기자가 지금 미국에서 해고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그냥 단순히 뭐 비행기 태워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 전반에 대한 지금 감시와 검열, 개정적인 압박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아니 미국 하면 언론 천국으로 불렸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언론의 천국, 표현의 자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정말 그거는 마음 편하게 활개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거기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미국에 대한 설명 딱 맨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미국에서 언론권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지가 한 세기가 지난 후 미국은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언론의 자유가 장기간 쇠퇴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복귀는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게 첫 줄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가 CBS에 218억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다고. 이게 CBS하고 이제 트럼프가 소송을 시작한 게 이제 2기 들어서기 직전에 대선운동 할 때였는데 당시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의 유리한 인터뷰 내용을 CBS가 보도했다라는 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걸었었고요. 원래는 소송금, 배상금을 훨씬 더 많이 올렸었어요. 청구를. 근데 이제 이 정도 나온 건데 이것 관련해서도 사실 CBS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했어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대신에 당시에 CBS 책임자 그리고 앵커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내는 수준으로 수습이 됐고 이제 소송 자체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결론이 난 거죠. 218억은 그냥 트럼프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도서관, 도서관 만드는 데 쓰는 거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트럼프 재단이라는 데가 이제 트럼프 개인이 받는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트럼프가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그건데 뭐 이렇게 약간 행정적 절차로 이거 뭐 재단으로 갔다 뭐 이렇게 되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이게 언론을 탄압함으로써 자꾸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도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비즈니스야 그것도? 그러니까 합의금 비즈니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너 가짜 뉴스야. 딱지를 일단 붙여놓고 이제 얼마로 합의 볼 거야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언론을 다루는 방법 중에. 그러니까 이제 가짜 뉴스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사실 아직 학문적으로도 엄격하게 명제화돼서 정리가 되지 않은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는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가짜 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네. 거짓임을 알면서도 네. 정치적 목적이나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뉴스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거짓된 사실을 퍼뜨리는 그렇죠. 허위를 퍼뜨리는 이게 이제 그 가짜 뉴스로 보통 이제 그 합의된 이제 규정이 이렇게 되는 건데 트럼프의 가짜 뉴스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들어. 맞죠. 그리고 이거죠. 본인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내 정책이나 내 성과를 깎아내려. 이렇게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국무회의 할 때 한번 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 방송하는 네.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동안 거기 국무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이 모두 다 트럼프 칭찬을 해요. 너의 이런 놀라운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 발전하고 지금 아름다워서 나는 정말 미칠 것만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건 거의 저번에 어전 회의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그죠. 최근에 그 나토 갔을 때도 나토 의장이 역시 아버지. 까보는 애들한테는 아버지가 혼내줘야 된다 뭐 이런 혼내줘야 얘기를 하고 이시바 총리도 가서 이제 원래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절대 가진- 이시바 총리는요 진짜로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일본 그렇죠. 내부에서도 욕을 많이 먹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다른 모습을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가짜 뉴스인 거죠. 나한테 내가 듣기 좋은 말, 나를 칭찬하는 말, 나를 떠받드는 얘기가 아닌 얘기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 않는 모든 비판적인 것들을 가짜 뉴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때 이제 그 취임식 때 뭐 텅 비어 있었는데 가득 찼다고 해가지고 그때 논란이 되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단어를 내세웠잖아요. 대안적 사실이라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이제 트럼프 진영. 이건 트럼프가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때 그 여성분이 누구였는지 지금 이름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했던 이야기인데 대안적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트럼프 진영에서 또 가짜 뉴스는 단속하겠다. 이거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오보하고 다른 부분이잖아요. 목적이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통해서 충분히 이제는 일반 시민들도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혹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사들은 모두 다 가짜 뉴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러니까 21세기에 그러니까 2025년에 지금 뭐 언론사가 탄압을 당하고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도 아닌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미디어 환경이 재편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트럼프라는 한 특정 개인이 미국의 수장으로 앉았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대응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미국의 환경이죠. 우리 제작진이 금방 찾아주셨네요. 대안적 사실이라는 말을 한 사람이 그때 코네이 백악관 고문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이게 아마 책 이런 거 보면 엄청 인용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숨이 묻어나면서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어서 아니냐. 아까 그러니까 김영미 대표가 유튜브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SNS 사실은 레거시 미디어에 필적한 경우에 따라서는 능가하는 SNS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레거시 미디어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필터링이 되는 게 몇 단계가 있는 거죠. 그게 지면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이런 뭐 유튜브나 SNS 같은 경우는 그 절차가 생략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또 바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SNS나 유튜브 채널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오히려 근데 더 트럼프 대통령 입맛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가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큰 언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듯한 SNS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빅마우스죠, 빅마우스. 네, 실제로 자기가 트루스 소셜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지금 공식적인 건 다 그걸 통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의 큰 언론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라이벌이 돼버린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고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랬던 게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하는 도중에 CNN 기자였나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바로 정말 무안할 정도로 뭐 그 질문에 대해서 너 나가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남아공 대통령도 무안하고 다 무안한 상황이 와도 트럼프 대통령 꿋꿋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 멘탈이면 본인이 뭐 레거시 미디어를 누르고도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타이밍에서 제가 송현세 기자에게 특별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죠. 네.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적응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지형이 이전하고 이제 좀 달라졌을 때 사실상 레거시 미디어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걸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가 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도 너무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럼 어떤 플랫폼으로 어떤 형식으로 정보를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내용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이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플러스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지까지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고 저는 사실 이게 그 송강호 주연의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면 독일 기자가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또 그걸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보는 내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클릭 한두 번 그냥 뭐 터치 한두 번이면은 모든 걸 내보낼 수 있는 세상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해서 어려워서 사람들이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만큼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전쟁도 생중계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금 텔레그램만 들어가 봐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무슨 우주 보듯이 전쟁터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지나가는 소리도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회의 중에 핸드폰으로 뭘 보고 있는지까지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데 거기서 또 제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적응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 언론의 대응력 내지 그 이 맷집이 좀 약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던 그러니까 9.11 테러 시점으로 봐서 그 전과 그 이후가 미국 언론들 굉장히 다른데.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저는 이게 다 전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9.11 테러가 나고 당시 미국 정부에 미국 언론들이 적극 협조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깃발 들고 앞장섰던 게 사실 미국 언론들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번 어느 정권을 위해서 깃발 들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오늘의 결과 이거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할 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취재할 때 미국 언론들은 정부와 함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언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뭐 한국의 언론 뭐 이런 사람들이 낄 상황도 아니었고 뭐 기자회견이 한번 오픈된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 언론사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막 이런 그러니까 미국 언론의 덩치가 굉장히 커진 데에는 그런 막강한 힘과 자본과 이걸 얻고 호황기를 누렸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번 언론이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나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것도 계속 그렇게 하게 됐고 결국은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론사가 1도 양보를 안 했어야 되고 정말 그때부터 테러와의 전쟁이 과연 지금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이런 상황도 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 때문에 고조되어 있는 국민 감정에 맞서서 다른 얘기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맞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국가가 지원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우리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근데 국가가 어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러니까
돈과 그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언론사를 운영하라는 어떤 한 시스템과 장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말을 만들어냈죠. 독립 언론이라고. 그렇죠. 근데 뉴욕타임즈나 NPR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전환에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NPR은 공영방송 아닌가요? 네, 네, 공영방송인데 여기는 사실은 구독료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부 그가 거의 독립 언론처럼 지금 지역 NPR들이 회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트럼프가 그런 쪽에 가는 돈을 다 삭감했는데도 계속 힘들긴 한데 일종의 이제 자발적 시청료군요.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리고 그 독립언론들이 계속 하는 거는 우리는 어쨌든 진실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끝까지 이 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투철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본연의 모습으로 갈 건지 그 가운데 섰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러시아 언론 아주 상상을 초월해요. 거기도. 그렇죠. 그 러우 전쟁 초기부터 사실은 맞아요. 얘기가 많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5월 달에도 나발리를 취재하던 기자들 싹 잡았거든요. 그리고 징역 5년 정도를 지금 구형을 한 상황이고 헝가리도 그래요. 지금 헝가리도 계속 지금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외부 자본, 그러니까 외국의 자본을 유입된 언론사는 없애겠다 이 얘기니까 막 중국보다는 낫습니다. 중국은 기자들이 공산당 이념 시험 통과해야 기자증 받을 수 있어요. 거기 다 관영이니까. 또. 네, 무조건 관영이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갈등이 왔다는 건 우리도 언론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진짜 좋은 언론인가를 볼 수 있는 시각도 오히려 가질 수 있다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거 미국 언론이 역대급 가장 심판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갈지 참 궁금합니다.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다양한 변주된 형태로 갈등과 협력의 역사를 보여왔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는 인물 탐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 맞은편에서 라이징 스타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네, 떠오르는 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렇게 좀 속칭 뜨는 인물입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라이징 스타고요. 뉴욕주 퀸즈를 지역구로 하는 이제 민주당 소속 뉴욕주 의원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올해 33살입니다. 굉장히 젊고요. 우간다 출신의 무슬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7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서 2018년에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장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뉴욕 최초로 무슬림 시장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부자 증세나 임대료 동결,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같은 굉장히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경제 정책으로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꺼리는 인물들,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좌파. 네, 왜냐하면 공화당이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씌우고 싶어하는 프레임 중에 하나가 급진 좌파가 민주당을 점령했다라는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비슷하네. 네, 맞습니다. 다 배웁니다. 서로. 네, 서로 배우고 있어요. 주어를 명확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맘다니 열풍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공화당이 씌우고자 했던 프레임이 사실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금 민주당에서도 난감함을 표하고 있고 그리고 맘다니가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 공약들이 대체로 포퓰리즘 공약에 해당한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현실 정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민주당 내부에서는 굉장히 많고요. 참고로 이 맘다니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퀸즈 지역에서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는 주택 상담사로 일을 했었고 대학 다닐 때에는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 모임을 조직해서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이제 그 우파 포퓰리스트라면 맘다니는 좌파 포퓰리스트, 민주당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공화당 내에서는 더 강하게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뉴욕시장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 민주당 경선을 했을 거 아닙니까? 경선에서 이긴 거죠. 그렇죠. 지금 뉴욕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뉴욕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쿠오모 방송에서 형제끼리 싸운 네, 맞습니다. 엄마가 나를 더 좋아해. 그리고 연락 좀 해라 형 뭐 이런 맞아요. 거. 근데 그분이 이번에 진 거예요, 맘다니에게. 그래서 다들 그 맘다니에게 질 거라 생각들을 안 했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 경험상 그러니까 뭐 추억도 쌓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왔던 건데 돌풍이었군요. 그러면. 돌풍이었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반 트럼프 정서에 많이 좀 편승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쿠오모가 뉴욕의 고인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층의 인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러면 진보꼰대 뭐 이쯤 되는 건가요? 약간 위선적인 민주당 인사 이렇게 보는 측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아세모울루 교수가 트럼프가 당선된 건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미국 노동자들의 지지 기반을 잃어버리고 뭐 디지털 혁신에 따른 변화, 세계화, 거대한 이민의 유입, 워크 사상에서 지지를 구해왔고 워크가 우리로 하면 뭐 깨시민 이런 거. 그리고 오늘날 민주당이 투표한 지지층은 제조업 노동자가 아니라 고학력층, 미국 비롯해 어느 나라든 그 중도 좌파 정당이 좀 더 친노동 정당이 되지 못한 민주주의 나빠진다고 했는데 그 미국의 민주당에 대한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질린 마음,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진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고 얘기하고 자기들이 그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다 부자에다가 자기들 이득만 취하고 특히 쿠오모는 성추행 혐의에 좀 11개가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자기가 뉴욕 주지사 자진 사퇴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스캔들도 있고 그러니까 쿠오모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그런 어떤 전형적인 아주 위선적이고 그런 기득권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맘다니처럼 완전히 이런 그냥 우리는 정말 뉴욕에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니까 엄청난 게 참 많아. 맞아요. 근데 이제 맘다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미국 우파에서 가장 꺼리는 거가 막 골고루 다 있는 거예요. 무슬림. 그러니까 그 하나 여쭤보니까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본인도 무슬림이에요? 네, 본인도 무슬림이에요. 본인도? 네, 부모님이 무슬림이고 본인도 당연히 무슬림이죠. 그 무슬림의 인도계의 거기다 반유대주의의 근데 30대. 이민자의 30대에 그냥 뭐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단점을 안고 나왔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 미국에서 온 교수랑 얘기를 하다가 저 맘다니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마흐무드 맘다니란 거예요. 마흐무드 맘다니가 누구냐면 그 포스트 콜로니얼 그러니까 탈식민주의 이론으로 아주 저명한 학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간다계 인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에서 박사 받고 지금 컬럼비아 대학 교수고 우간다 대학 총장도 하고 이런 지금 아주 저명한 학자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한국에서 미라 네어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 미라 나이어라고 하는데 그 되게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90년대 영화 팬들은 아마 기억할 수도 있는데 뭐 살람 몬베이라든지 미시시피 마살라 이런 되게 그러니까 인도 그런 색깔이 되게 강하고 미국에서의 소수자들을 다루는 걸로 아주 유명한 여자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인도 이민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뭔가 이렇게 뭐 택시 운전하고 아니면 동네에서 빵집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아니면 IT 기술자 IT 기술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엘리트 집안에서 되게 급진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사상으로 키워진 무슬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과거의 직업을 보면 뭐 주택 상담사도 하고 힙합 뮤지션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이제 정치에 진출하고 그러면 나 시장도 한번 나가볼까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자유로운 영혼 그렇긴 한데 이런 배경하고 또 이게 조금 온도차가 있는 게 이번에 맘다니가 지지율 0%에서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게 된 배경은 결국 뉴요커들이 지금 먹고사니즘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월세가 너무 세고 뭐 월 1,000만 원이 기본이고 월세 너무 세고 월천요? 네, 월세가 월천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런데다가 물가가 또 폭등하고 임대료도 이렇게 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포퓰리즘 공약들이 막 나오게 된 건데 사실상 맘다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인물이거든요. 금수저잖아요, 금수저.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은수저. 그러니까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금수저가 맞고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고 풍족하게 자란 인물인데 실제로 맘다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인들의 선입견에 비하면 고개를 갸웃거릴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런데도 돌풍을 일으켰다? 네. 그럼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기성 정치인들하고 굉장히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예컨대 저는 뭐 국내에서도 소개가 됐었지만 오프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기성 정치인들, 예를 들면 쿠오모 같은 경우는 그 경선할 때 이제 TV 광고나 우편물 이제 사람들한테 공약을 알려준 우편물에다만 340억을 태웠어요, 우리 돈으로. 근데 맘다니는 뭘 했냐? 한겨울에 양복을 입고 뉴욕주에 있는 바다에 뛰어드는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양복을 입고 막 뛰어들어가요. 되게 또 활발하게 들어가요. 근데 그 배경이 뭐냐면 공공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겠다라는 게 공약이고 지금 이 차가운 겨울 바다처럼 임대료를 얼어붙게 하겠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양복을 입고 막 뛰어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성정치하고 너무 다른 형태의 어떤 정치 활동. 이제 보통 이제 그 포퓰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그러니까 다뤄보는데 보통 이제 포퓰리스트의 등장 과정에서 이제 흔히 이야기되는 기성 정치, 네. 정치 기득권층에 대한 염증 여기에 올라타 가지고 뉴페이스가 이제 인기를 끈다. 딱 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네요. 파격적인 정치임에는 뭐 이만한 효과를 가질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파격적인데다가 저는 이분이 이제 연설하는 걸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이렇게 발음이 그러니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영어를 쓰세요. 그래갖고 미국에 사실 다 이민자 가정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뉴욕에는 어떻게 보면 이민자 가정에서 출세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뉴욕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루어질지도 몰라라는 식의 느낌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이 확신에 찬 연설을 하는 걸 보고 뉴욕에서 사람들이 열광할 만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지인 이렇게 전화를 해봤거든요. 맘다니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전 진짜 깜짝 놀란 게 전화한 사람들이 다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구나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힐러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고급 언어를 쓴다. 너무 귀족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이 싫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힐러리 같은 사람이에요. 시민들이 싫어하는 똑똑한 척하고 우아한 척하고 내가 다 맞고 너네는 다 나쁜 사람이고 전문 용어로 이제 밥맛 없음. 예, 맞아요, 그렇죠. 딱 이거. 근데 이제 맘다니는 일상 언어. 그러면서 되게 대중 친화적인. 그리고 제 인스타 팔로우했는데 엄청 편집 같은 거를 진짜 잘해요. 현대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젊은 현대적인 감각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아재들이 되게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아름답게. 쉽게 말하면 밈을 잘 씁니다. 네, 밈을 굉장히 잘 쓰고 편집 정말 재밌게 하고요. 이게 굉장히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밈이나 이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 봤을 때 확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까 이제 그 송현석 기자가 이제 한겨울에 바다에 뛰어든다. 양복을 입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편집해가지고 그냥 뉴욕 사람들 계속 다 만나고 다니고. 맞아요. 그냥 악수하는 영상들인데. 그러면서 달라요. 시장은 아무나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딱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공약이나 어떤 정책 내용이 어떻길래 포퓰리스트를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겁니까? 가장 지금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공공주택이나 이런 거에 동결 그리고 임대료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좀 뉴욕 시내에서 살아볼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무상 버스 서비스.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에 지금도 해요. 뉴욕은 크니까. 뉴욕은요 공짜가 없는 도시예요. 뭘 하나 해도 다 돈 내야 되고 네. 뉴욕에서 산다는 것은 월세 1,000만 원 내고 생활비 한 5,000불 쓰고. 네, 월세 1,000만 원 내고 정말 작은 방에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진짜 고소득층 많이 그 받아도, IT 쪽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들, 그러니까 사실 부부라는 이걸 강조한 이유는 부부기 때문에 돈을 수입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포기하고 나갑니다. 자기 뉴욕 보통 도저히 뉴저지에서 못하겠다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떠오르네요. 조이 아파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바퀴벌레. 바퀴벌레. 바퀴벌레하고 친구가 되고 이제 바퀴벌레들이 도와주는. 저는 섹스앤더시티를 봤어요. 이제 그게 거기 보면은 그 월세 내려고 걔가 진짜 엄청 그 여자 주인공이 진짜 막 애를 쓰잖아요. 그 월세가 너무 높아서. 아무튼 그렇게 그 천문학적인 월세를 동결하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뉴저지나 이쪽으로 월세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상 버스를 서비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은 거잖아.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양육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되게 젊은 아빠 이미지의 그런 멘트를 할 때 공공 돌봄 서비스 제공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예. 뉴욕이 같이 키우겠다. 어머 저 아이들 저랑 같이 키우시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거보다는 친근함이 먼저 앞서는 정책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내에서는 되게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만 사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부정적인 그렇죠. 월가에서도 부정적으로 예.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무상 버스라든지 뭐 공공식료품점 같은 공약이 결과적으로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건 이제 생활 밀착형 정책인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표현을 거고. 하죠. 네. 그리고 생활 밀착형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그 재원은 이제 부자세를 통해서 이제 도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부유세를 부유세를 지금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맘다니는. 근데 지금 미국의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정치가 제일 앞선 것 같은. 아니 그래서 이 맘다니가 이렇게 하겠다. 뭐 무상 서비스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바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을 거죠. 내가 부자의 세금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돈 내면 다 할 수 있어요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맘다니만의 화법도 진짜 지금 유행이거든요. 쉽게 말해 사이다 화법. 미리 그것도 되게 비슷합니다. 우리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나한테 뭐 하라는 거죠? 미리 알아채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비슷한 화법을 써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밌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설을 보는 게 재밌다는 거는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다라는 데는 이제 시원하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지율 0%의 맘다니가 갑자기 이게 지금 이 사람을 지지하고 같은 선거운동할 자원봉사자가 4만 명이 몰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말 돌풍이라고 봐야죠. 그럼 하여간 이제 민주당 경선은 통과해서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민주당 텃밭이에요. 네, 거기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되는 텃밭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샌더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안 됐는데, 그러면 샌더스의 이 한계를 극복하고. 샌더스는 연세가 그때 많이 있으셔가지고 그 뉴욕 나이 갖고 그래요. 나이 아니 갖고. 뉴욕 애들의 그 정책. 연령이 다른 데보다는 좀 연령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한 반발심. 그러니까 진정한 뉴요커란 어른이 얘기할 때 등을 돌려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만다니가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저는 뉴욕 보여져요. 시장 본선 통과해서 뉴욕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후보는 아마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현재까지로는. 오, 경선 불복 아니에요, 그러면? 경선 불복이라고 어쨌든 이제 본인이 민주당은 꼬리편을 떼고 나오겠다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도 현재 맘다니의 이 열풍이 만약에 그때까지 이어진다면 아마 맘다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그 다음 단계로도 바로 그러니까 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이 아무래도 대도시들은 되게 좀 직보적이거든요.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은 사실 미국이 아니에요. 뉴욕은 세계. 완전히 다른 뉴욕은 별천지. 네, 완전 별천지고 세계의 축소판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그쪽에서 인기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뉴욕 시장을 했던 사람 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렇네. 네, 왜냐하면 지금 맘다니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정치가 금기로 여기는 세 가지. 그러니까 사회주의자, 이슬람교도, 친팔레스타인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극우 쪽에서는 무슨 말 나오냐면 맘다니가 뉴욕시장 되면은 9.11도 발생할 거다. 그리고 맘다니는 정말 소문난 테러리스트이자 공산주의자다. 아니면 뭐 하마스 테러리스트 동조자다 이렇게 부르는 국회의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들이 지금 맘다니를 이렇게 까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그 전에는 뭐 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 정책 맡았던 백악관 인사도 이게 뉴욕이 이민자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지금 맘다니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딱 제2의 오바마가 될 가능성도 있는. 그죠? 온갖 마타도에 그렇죠. 시달리는. 그리고 이미 시달리고 있고 이미 협박 같은 것도 많이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맘다니가 이제 오히려 정체성 이런 다양한 이제 세대를 인종을 이끌 수 있는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조금 좋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한데 끌어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걸 또 분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봤을 때 시민들은 오히려 저 사람이어서 안 돼가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일단 최소한 캠페인 과정에서만 보면 그 좀 다른 그런 식의 지금 외부의 그런 마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달리고 있지만 캠페인 자체는 사실 그런 정체성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를 보면은 사실은 이런 파격, 이변, 그다음에 이방인적인 어떤 그 후보 이런 경우는 그렇게 사실은 예가 많지는 않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주류에 의해서 선택되는 사람만이 결국은 어떤 그 당선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충격일 수는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말씀하신 마타도어라든지 혹은 굉장히 구구 쪽에서 나오는 험한 말들도 있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뉴욕이라는 도시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뉴욕처럼 여러 인종과 세대가 함께 몰려져 있는 대도시들을 더 다원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민자에다가 무슬림에다가 백인이 아닌 남성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미국 정치가 조금 더 포용력이 높아지고 다양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뉴욕 시장이 됐다고 쳐요. 트럼프가 눈꼴 셔서 볼까요? 그거를? 벌써 난리 났어요. 벌써 난리나요. 네, 공산주의 광인이 지금 뉴욕을 점령했다. 쟤는 뭐 이러면서. 말하는 것도 싫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다 막 난리 났어요. 애들도 그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진짜로. 아휴. 네. 그 이제 저는 정말 황당했던 게 뭐냐면 맘다니가 이제 막 급부상하고 막 돌풍을 일으키니까 트럼프 대통령 제 불법 체류자라고. 그럼 혹시 추방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이민국 빨리 가서 단속하라고 막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2018년에 시민권을 받은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게 가짜 뉴스였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희한한 게 우리나라로 치면 저거 다 그 선거 개입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의 그러니까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고 저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다. 저는 이제 트럼프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러니까 예외적 대통령으로 남겨두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나라 같았으면 정말 큰일 날 일이잖아요. 난리 났죠. 이게 서울시장에다 그 후보들에다가 아니 대통령이 나서갖고 특정 어떤 광역단체장 보고 너 이렇고 저렇고 막 하는 거잖아요. 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 전 정부들을 살펴보면
전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고 트럼프이기 때문에 현재 가능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본다면 맘다니 현상은 역 트럼프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민주당의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현상을 낳게 된 것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에 대한 실망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네 이익을 대변해 준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익이 대변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샌더스를 지지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런 급진적인 거에 지지를 보내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그 유럽의 대도시들이 이런 비슷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인가 베를린시에서 임대주택들 가격 다 동결시키고 심지어 거기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기업들인가 그거를 다 빼고 공동화시킨 다음에 이거를 막 나눠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국제적인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젊고 이런 전문직이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활에 밀착하고 내가 여기서 이런 문화적인 그런 배경과 자유로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진보적인 그런 정책들이 그들에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맘다니가 뉴욕 시장이 된다고 치면 그 도미노 현상 내지 여파로서 다른 주지사 선거나 이런 데에도 그 영향을 미쳐서 비슷한 현상이 좀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지사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맘다니 현상 자체가 그러니까 뉴욕 시장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미국 사회 내에서 얼마나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나 세대교체 열망이 컸는지를 사실 입증하는 게 될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맘다니가 내놓은 정책들 그러니까 임대료나 생활비 그리고 뭐 불평등 심화 이런 것들이 사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도시라면 다 겪고 있는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슷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가진 도시들 그리고 비슷한 유권자 분포를 가진 도시라면 반드시 맘다니의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큰 도시들은 아마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뭐 K-팝, K-컬처, K-푸드 말고 K-정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충분히 그게 주류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이미 전 세계가 지켜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싱크로율이 높아요 이게.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언론과의 갈등을 벌리는데 어저께 우리 정부에서 기자들과의 어떤 회견 그 명함을 뽑아서 왔는데 다른 외신 기자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뭐 평가가 어땠어요? 아니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명함을 뽑는단 말이야. 정말 식당에서 이벤트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다른 나라의 기자, 그러니까 외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신선하다고 너무 좋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K 언론까지 가보는 것도 이참에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 알겠습니다. 맘다니 현상,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현상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